속이 좋으신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100분 중에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집값은 전 국민의 관심사죠. 매번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본기를 알려주실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이화감정평가법인 대표 평가사이신 김강산 평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이 감평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감평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 조금 살짝 안 보이는 곳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게 담보평가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즉 돈을 못 갚았을 때 부동산을 팔아야만 할 때, 그때 경매라는 저희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때 경매 감정 평가할 때도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국가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돈이 필요할 때, 즉 세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평가라던가 각종 세금 평가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돈이 필요할 때 저희는 조금 안 보이는 곳에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봐도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담보물의 가치, 그리고 경매했을 때 그 감평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에 되게 기준이 되는 걸,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자산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부동산도. 아파트, 뭐 상가, 오피스텔, 빌라, 또 경공매는 또 다른 또 장르를 묶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토지나 꼬마 빌딩 이런 것까지 다 폭넓게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그 부동산을 보실 때, 가격을 보실 때 이 싼지 비싼지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서 120원 사이다. 근데 내가 보는 부동산은 90원에서 8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가격 수준 대비 싸다면 싼 거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10억, 100억이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요. 다른 부동산 대비 싸냐, 비싸냐를 가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역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혹은 실거주를 포함한다고 해도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재라고 보면 이게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뭐 펀드 수익률, 채권 수익률, 각종 여러 수익률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 시장의 수익률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수준도 가격 수준이지만 조금 더 넓게 봐서 다른 투자 재산들의 수익률은 어떠한가, 요걸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른 타 투자 재산들의 수익률이 변동할 때 부동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간 조서 이제 부의 관리, 전문직의 세 분의 시간을 모아서 이제 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이제 평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냥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전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주 근접이라든지 교통, 학군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아파트의 이제 입지를 평가할 때 감평가를 산정하실 때 감평사 분들이 본 기준, 아니면 이런 요소가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요인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방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한정해서 보게 된다면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지 외부 요인이 있고요, 단지 내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호별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가치 형성 요인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단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 대중교통의 편의성, 이 아파트 단지로 왔다 갔다 하기 쉬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작년, 재작년에 가장 핫했던 주제인 GTX가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시설 배치, 요게 이제 학군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우리 주거용 부동산 분류는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초년생들이 사는 것보다는 가정 위주로 많이 살잖아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학군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강남 쪽 같은 경우도 되게 크고요. 우리가 학군을 얘기할 때 보통 서울을 기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군은 지역 단위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곳의 학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지방에 투자하실 분들도 학군의 중요성을 아시고 학군을 좀 분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도심지랑 얼마나 가까운가, 상업지랑 얼마나 가까운가, 즉 이런 접근성에 관해서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얼마나 가까이 있냐.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 앞에 있는 곳들은 조금 수요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기본적인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환경 같은 경우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고 같은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기준에 사실 가격이 바뀌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사항 등등을 종합해서 단지 외부 요인이라고 표현을 저희 쓰고요. 단지 내부 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물리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브랜드, 노후도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총 세대수랑 초고층 수, 기본적으로 총 세대수가 중요한 거는 특히 최근에 더더욱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좀 더 이제 넓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통로 구성이라던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단지 내부 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별 요인이 뭐가 있냐면 단지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내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층별 효용.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왜 특이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1층보다는 이제 뭐 십몇 층 로얄층이 훨씬 좋잖아요. 소위 알랄이라고 하는 로얄동 로얄층. 네, 로얄동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위치별 효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중요성이 좀 덜하긴 했는데 향별 효용도 있습니다. 향별. 네, 남향과 동향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남향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요 정도. 그다음 전유 부분의 면적 크기, 면적 크기도 저희는 따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 네, 전용 면적 기준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5구형이나 8사형 이런 것들로 기준을 해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기타 요인 같은 경우는 기타 가치에 미치는 요인인데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에 다른 것들이 미칠 때 조금 많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5구형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5구형이 예를 들어 10억이고 8사형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다. 근데 이게 1+1으로 묶이면 10 더하기 20이 30이 되지 않고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자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그 자체에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는 구분을 하고요. 통상 이 네 가지에 대부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지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그리고 호별 요인, 기타 요인 요것들을 정리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서 감정평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요즘 임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임장 보고서라고 본인들이 만드세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뭐 본인들이 상중하로 한다던가 뭐 점수를 본인들이 직접 매겨셔가지고 부동산 판단하기도 합니다. 투자하실 때. 네. 그렇군요. 단지마다 이제 어쨌든 가격대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강남 3구랑 용산 그리고 뭐 마용성까지 보통 이제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동네별로 입지별로 뭐 가격의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이 감평사님이 보시기에 뭐 감평가 대비 뭔가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요즘에 더더욱 어려워진 게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부동산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상하락이 달리 적용되는 모습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이 떨어진다던가, 뭐 지방이 덜 떨어졌는데 수도권이 좀 더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르고 지금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다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거품이 좀 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근거로는 이제 소득 대비 이제 PIR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에서도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 이외에 그냥 외부에서도 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품이 많이 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질문을 이제 다시 답변 드리면, 감평가 대비 시세가 뭐 높다 낮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희 감정평가액은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액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니죠. 예, 예. 담보평가액도 시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환가성과 이제 안정성을 고려한 금액을 하게 돼 있고요. 경매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다소 호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일률적으로 해서 시세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같은 목적의 감정평가액끼리의 변동성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감정평가액이 100원이었다가 90원이 되면 뭐 10% 빠졌다던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천 관악 이제 동작 2라인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일 목적의 감평가의 변화율을 따져서 상대적으로 낙폭을 따져보면은 이게 많이 다른 지역들이 많이 빠진 동네를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이제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 그나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그나마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열화가 되는 현상도 사실 평형대별로 아파트는 다 거기거든요. 생긴 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3룸, 4룸 또 비슷할 텐데 그게 이제 서열화가 되는 이유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재미있게 표현을 책에서 해주셨는데요. 부동산은 제대로 최대한 잘 쓸 때 최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개념을 이제 뭐 최유효 이용 뭐 이런 이제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감평사분들끼리 이제 요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부동산을 최대한 잘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 최대한 잘 써서 가치를 제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재화들을 분석을 할 때 수요 공급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분석이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재들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많고 이제 물건의 특성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유효 수요, 그러니까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도 물리적인 공급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이 위치는 여기밖에 없고 물건의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 공급 분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의 한계가 물리적인 공급은 당연히 한계인데 우리가 그 이용상의 공급, 즉 경제적 공급은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땅은 하나지만 이걸 논으로 쓸 때랑 아파트 부지로 쓸 때랑 뭐 예를 들어서 호텔로 쓸 때랑 뭐 되게 상가로 쓸 때랑 같은 토지이지만 여기에 쓸 수 있는 이용이 되게 다양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되게 다양한 이용 중에 내가 어떤 걸 써야 돈이 제일 잘 될까? 이게 핵심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쓸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용, 요걸 최유효 이용, 말 그대로 제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이용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혹은 가치라는 것은 이용의 제일 잘 쓰는 이용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에 팔 수 있는 땅을 50원에 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내가 50원에 팔고 싶은데 검증을 해봤더니 100원짜리도 팔 수 있다더라. 요거를 검토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분석 단계는 크게 4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갯벌에다가 유사 빌딩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가능한가를 보고, 그다음에 법적 허용성 검토라고 해서 이제 뭐 각종 법이랑 조례들을 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법은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0원 이상의 돈이 나오는가를 검토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0원 이상으로 나오는 이용 중에서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용을 찾아야겠죠. 이 분석 루트가 바로 다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뭐 금싸라기 땅 아니면 서울 한강변이 보이는 금싸라기 땅에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논밭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이제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땅을 왜 놀려? 네, 맞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맞습니다. 이제 잘 못 쓰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는 누가 다 이해를 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주택을 지어야 될까 상가를 지어야 될까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는 게 사실
저도 보면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런 네.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가끔 보면 이제 땅을 보러 다니시면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네. 그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같은 논리입니다. 리모델링을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만큼 임대료가 나온다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비용이 100원인데 다시 지었을 때 120원이다. 혹은 아까 말한 120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철거 후 그다음 다시 올리는 게 낫겠죠. 이 모든 게 다 최유 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아파트 단지별로 또 이제 좀 더 확장하자면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지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조합마다 아주 네. 의견이 분분하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네네네. 말씀드리면 요즘 재건축 시장에서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도 되게 지금 아예 그냥 다시 밀고 지을지도 되게 좀 핫 이슈인데요. 엄청 뜨거운 이슈고 일기 신도시는 특히나 아주 맞습니다. 논란이 큽니다. 예. 그게 이제 퇴유효용 분석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법적 허용성과도 연관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못 하는데 이왕 할 거 이 상태를 냅두고 빠르게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빠르게 얻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고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더 해보자 하는 편이 이제 재건축 편인 거고 결국에 다 수익성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이건 좀 더 원론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아파트 단지 관련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 가격 산정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심지어 사실 자기도 단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옆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도 호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뭐 신설 도로라든지 지하철, GTX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교통 호재인데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호재가 부동산 감평가 산정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제로 실무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네. 제가 봤을 때 큰 틀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정보가 있고 공개된 직후의 정보랑 이미 형성이 다 된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이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주식은 제가 알기 이전에 이미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유동적인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금의 규모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기까지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식은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실거래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맞추면 호재가 있게 되면 호가가 뜹니다. 호가가 뜨면 근데 모든 호가를 다 체결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호가 중에 이제 살 사람이 사주면 바로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들이 주식이랑 달리 주식은 체결하면 바로 끝이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동산 거래 관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래 가격은 계약금만 낸 것을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잔금까지 돼야 등기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거래 가격이 지금 체결된 것만 보고 시세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지역이 있어서는 계약금 10% 포기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요즘 실거래가 좀 취소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까지 완료가 되고 근데 이 등기까지 완료된 실거래들이 많이 쌓여야 시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호재가 안정적인 시세가 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실 분들은 이 호재를 가격이라고 느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호재가 있을 때 이렇게 시세가 탄탄해지기 전까지 사실 가격이 호재가 있을 때보다 한 몇 개월 뒤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경우가 많아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호재가 터졌을 때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전에 음악을 재건축 기대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그 전에 20년을 좀 기다리셨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랐어요. 20년 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저희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다른 거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수익률이라던가 생각해 보면 사실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투자는 뭐 그 명목 수익률 자체는 좋고 총액은 몇 배로 늘어났겠지만 그 물가 상승이나 기회비용 생각하면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가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늘어짐에 따라 나오는 리스크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조금 보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철도망이 발표될 때 한 번 오르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하면 한 번 오르고 완공돼서 개통을 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또 오른다. 그게 끝이다. 이런 의식이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조합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 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주 철거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뭔가 이 괴리를 잘 발견하는 게 투자의 포인트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평사님 보시기엔 이런 괴리를 잘 잡아내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애니멀 스피릿이라 하죠. 이 동물적인 감각이. 촉이 그냥. 촉이 좋으신 분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진짜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100분 중에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버세요 모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발품 많이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품도 팔아야 돼요. 뉴스도 계속 보고요. 책도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동향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공부하고 이제 예의주시해야겠죠.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발품, 손품 진짜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임장 되게 중요한 거 다들 아시는데 간평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현장 임장을 할 때 무조건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건요. 사전 조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사전 조사. 그럼 또 물어보시는 게 사전 조사를 뭘 해야 되냐? 너무 많지 않냐? 근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주식이랑 좀 비슷하네요. 기업을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산업 분석을 먼저 하잖아요. 산업 분석이라는 건 결국 시장 분석이라는 건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시장 분석은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제가 바로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지역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첫 번째로는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근데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알기 이전에 내 부동산 그 자체를 일단 이게 종류를 먼저 봐야겠죠. 이걸 생산성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시장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만약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여도 얘가 상가로 쓸 때랑 주택으로 쓸 때랑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내가 뭐 평가를 한다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상가의 수익률을 보면 안 되겠죠. 물론 큰 틀에서 대체 경쟁이 되겠지만 일단 이 내가 보는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가격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표준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이 동네에서 뭘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투룸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 동네에 투룸을 투자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는 이 투룸의 가격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월세 수준이라도 있을 거예요. 사용 연식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동네가 과연 투룸이 통상 투룸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투룸으로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세탁소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조화롭게 잘 있는지. 첫 번째로 가격 수준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투자할 때 하더라도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싸게 팔 필요도 없고 그거를 최소한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개별 부동산들은 결국 가격 수준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용. 얘가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주택지대라면 주택지대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제 빌라들이 몰려있는. 몰려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다 분석하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요렇게 쓴다더라 라고 이제 감을 익히게 되면 역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가격 수준과 이용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두 개가 중요하게 되고 이게 지역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할 때는 두 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자인 지역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투자할 부동산 혹은 투자할 거랑 좀 비슷한 부동산을 가서 볼 때는 얘가 진짜 우리의 사회적 약속인 법적인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장에 중요한 거는 내가 사전 조사 작업을 할 때 내가 파악한 가격 수준이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임장을 어떻게 보면 가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격 수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접할 수 없는 호가 수준이라던가 뭐 월세 수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동네에 가서 이 이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확인이 끝났으면 개별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확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얘가 쓰이는 것과 현실에서 쓰이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뭔지, 지목은 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장. 그래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은 이 부동산의 물적인 사항. 네. 그래서 건물이 뭐 5층이다. 그리고 면적은 얼마다. 언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입니다. 등기.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있고, 구분 건물이라면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가 있을 텐데, 등기는 물리적 사항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권리적 사항이 있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살 때 뭐 신한은행에서 빌렸냐, 아니면 뭐 국민은행에서 빌렸냐, 뭐 근저당권 다 설정되어 있는 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로드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적에 따라 지적선은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요 4가지 서류를 보시고 현장 가시기 전에 사전조사를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서류와 실제 현황 부동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반지하 원룸이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이 주택인 줄 알고 가봤더니 뭐 근린생활시설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장상으로는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벽체 구분 없이 3개를 한 번에 쓰고 있더라. 써져 있고. 네, 뭐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거든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사전 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일단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손품,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발품 파실 때는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 법적인 거랑 똑같이 되어 있는지 이 2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